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인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아침 이메일함에 도착한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청동 도장, 그 위에 새겨진 것은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문양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문자 옆에 태극이, 그 옆에 팔괘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조합해 놓은 것처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 들고 그 먼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손에 쥐는 순간 느껴진 것은 단순한 차가운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제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들은 이 땅을 선택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종교상징연구소에서 20년째 고대 히브리 문자를 연구해온 저에게 그날 아침 이메일함에 도착한 첨부 파일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어느 박물관 학예사였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의문의 청동 도장, 해석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열어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청동 도장 위면에는 분명히 히브리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문자가 아닌 가장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 YHWH가 희미하게 남아 판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 팔괘, 그리고 별자리를 연상시키는 점들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전 요르단 현장에서 제 동료가 남긴 유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실은 땅속에 있다, 이든. 우리가 아는 역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그때는 단순한 임종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확대경을 가져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문자의 각 획은 분명 고대의 것이었고 동양의 문양들 역시 상당한 연대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조품이라면 누군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제 이름은 닥터 이든 루이스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종교상징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고대 히브리 문자와 성경 유물 해석을 전문으로 합니다. 특히 출애굽 이후 실종된 10지파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 제 평생의 연구 과제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고독한 학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고대 문서와 유물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항상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고 감정보다는 논리와 증거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동요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년 전 요르단에서 벌어진 그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동료 학자 데이비드 맥그레스 박사와 함께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던 중 그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 안에서 그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땅속에 있다, 이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언젠가 너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숨겨두신 진실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후로 더욱 치밀하게, 더욱 신중하게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유언이 단순한 임종의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아는 역사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지식과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받은 지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며 그 도장 사진을 수백 건도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히브리 문자 부분을 확대해서 분석하고 태극과 팔괘, 문양의 세부적인 형태를 관찰하고 별 모양점들의 배치를 측정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분석을 다 해봤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확인해야만 하는 유물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동의 성분 분석, 문양의 조각 깊이, 표면의 산화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진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직감이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그 발견이다. 저는 결국 한독행을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단순한 학술 자료 조사차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무엇을 기대하고 가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정교한 위조품이고 제가 과도하게 해석한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유언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묘한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동양의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와야 한다는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박물관 학예사 김 선생님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사실 이 도장 때문에 몇 달째 고민이었거든요. 국내 전문가들도 해석을 포기했고 해외에 문의해봐도 대부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이스 박사님만은 바로 답장을 주셨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 도장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청동 표면의 고풍스러운 녹, 문양 하나하나의 섬세한 조각,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도장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을 직접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촉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응축되어 제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동 표면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듯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장은 경주 근처 고분에서 발견되었는데 함께 출토된 다른 유물들은 모두 신라 시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도장만은 양식이나 재질이 완전히 달라서 연대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탄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로는 기원전 600년경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신라 건국보다도 훨씬 이전의 것이죠. 저는 확대경을 들고 문양을 하나씩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히브리 문자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YHWH라는 신명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서체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고대 히브리 문자와도 달랐습니다. 더 원시적이면서도 동시에 더 정교했습니다. 마치 히브리 문자의 원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태극 문양도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인 태극과는 달리 중심부에 작은 점이 하나 더 있었고 둘레에는 8개의 미세한 선이 방사형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팔괘 부분을 보면서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전통적인 팔괘와 배치가 달랐습니다. 건곤감리진 손간태의 순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배열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향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배치된 별 모양의 점들, 이것들을 자세히 보니 무작위로 찍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별자리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문학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배치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관측 가능한 별자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문자는 신의 이름을, 태극은 우주의 원리를, 팔괘는 방향과 시간을, 별자리는 위치와 시기를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지도였습니다. 어떤 여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내려놓고 김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장과 함께 발견된 다른 유물들을 볼 수 있을까요? 특히 문서나 기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쉽게도 문서류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 발견된 고분의 구조가 일반적인 신라 고분과 달라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작은 부정품들이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어떤 의식을 따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내 방향 배치, 이것은 히브리 전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내 방향 배치는 성막의 구조와 직결됩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를 배치했던 그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그 고분 현장을 직접 가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도장이 정말로 출애굽 이후 실종된 지파들과 관련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먼 동방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아시리아로 끌려가 동화되었고 일부는 남쪽으로 피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들 중 일부가 실크로드를 따라 동진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고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분의 위치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동쪽으로는 토암산이, 서쪽으로는 소금강산이, 남쪽으로는 남산이, 북쪽으로는 선도산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연 요새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분 주변에서 발견된 돌들이었습니다. 일부 돌에는 십자 형태의 홈이 파여 있었고 다른 돌들에는 원형과 직선이 조합된 기하학적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문양들도 해석이 어려워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신라 문양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그 문양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십자 형태는 히브리 문자 타브와 유사했고 원형과 직선의 조합은 고대 히브리 상형 문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의 팔꿰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태극의 중심점은 목적지를, 둘레의 8개 선은 거쳐온 길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자리 배치는 시기를 알려주는 달력이었고 히브리 문자는 이 모든 여정의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역사의 한 페이지였고 성경의 예언이 현실화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만약 제가 본 것이 맞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실종된 10지파 중 일부가 실제로 극동까지 도달했다는 것. 그것도 기원전 600년경이라는 시기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경주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2600년 전에도 이 하늘 아래서 누군가가 같은 별들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들의 여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흩어졌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남쪽 유다로 피난했거나 아시리아로 끌려가 동화되었겠지만 일부는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쪽으로, 더 먼 동쪽으로 향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실크로드의 전신이 되는 교역로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페르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향하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여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시련을 겪으며 아마도 몇 세대에 걸쳐서 조금씩 동진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지 문화와 접촉하고 융합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도장에 새겨진 문양들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히브리 문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면서도 동시에 동양의 우주관인 태극과 팔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융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혼란스러웠던 것은 이런 역사적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평생 철저한 실증주의자로 살아온 저였는데 지금은 마치 신비주의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직감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것이 데이비드가 말했던 그 순간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온 메일들이 쌓여 있었지만 모두 일상적인 업무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단순한 자료, 조사차 한국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발견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회의론자들은 위조품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종교계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잃어버린 역사의 한 조각이라면 숨겨둘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릴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다시 도장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문양들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께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고분을 둘러본 후 현장 관리인이 추가로 발견한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다시 경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고분 근처 흙더미에서 작은 토기 조각이 하나 더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 조각에도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토기 조각을 받아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가 원형으로 배치된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물고기 그림이 아니라 매우 양식화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와 형태가 고대 근동 지역, 특히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상징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물고기 사이에 새겨진 작은 기호였습니다. 히브리 문자 눈과 닮은 형태였습니다. 눈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의 첫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물고기 문양이 발견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신라는 내륙 문화였고 바다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왜 물고기 상징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졌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고기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요나서에서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정말로 히브리 계통이라면 물고기 상징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물관으로 돌아와서 더 정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확대경과 현미경을 동원해서 도장과 토기 조각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조각의 깊이, 선의 굵기, 표면의 마모 상태까지 모든 것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동일한 시대, 동일한 문화권에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분명히 서아시아 계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출애굽 이후 실종된 지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이 땅에 도달했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도장과 토기에 새긴 문양들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의 의미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극적이고 믿기 어려운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온 다른 고고학자가 저희가 발견한 유물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한국 고고학계의 권위자였는데 그는 저희 발견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학자는 도장의 청동 성분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의 합금 기술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문자의 서체도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고대 유물이라면 더 거칠고 불완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앞섰던 것은 아닐까요? 데이비드의 유언에 너무 사로잡혀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보고 측정 결과들을 재검토하고 제가 내린 결론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 학자의 지적이 틀렸기를 바라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객관성을 잃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선생님과 함께 그 학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젊었고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루이스 박사님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엄밀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물들의 연대 측정 결과에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문양의 조합도 너무 자기적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착각한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연대 측정의 오차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문양의 자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대인들도 상징을 조합하여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자기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대의 위조품은 아닙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적 판단과 과학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박사님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정말로 제가 감정에 치우친 것일까요? 객관적인 학자로서의 자세를 잃은 것일까요? 그날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제 착각이었을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학자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감정적 판단과 과학적 판단을 구분하라는 그의 지적이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연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더 나은 연구일까요? 데이비드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든, 진실을 찾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야. 직감과 논리, 감정과 이성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발견이 가능한 거야. 저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학자의 지적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았습니다. 청동 성분의 문제부터 살펴봤습니다. 현대 합금 기술의 산물이라는 주장이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고대에도 정교한 합금 기술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근동 지역은 금속 가공의 선진지였습니다. 현대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문자의 완벽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고대 유물이라면 더 거칠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타당한 논리일까요? 이 도장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제작자가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이나 중요한 기록을 담은 유물은 오히려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 유물들에 대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서울대학교에 아주 정밀한 분석 장비가 있어요.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와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더 정확한 성분 분석과 제작 기법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즉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추가 분석이 시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청동의 성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 유물들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특히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기원전 7세기경 아시리아 지역 청동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또한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표면의 부식 패턴과 산화층의 형성 과정이 자연적인 노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부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문양 조각 부분의 분석이었습니다. 조각 도구의 흔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의 정밀 공구가 아닌 고대의 수작업 도구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세한 떨림과 불규칙성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기계 가공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그 학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는 과학적 엄밀성을 강조한 것이었고 그 자체는 옳은 태도였습니다. 다만 초기 분석의 한계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느꼈던 직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에 힘을 얻은 저는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오래된 전설이나 구전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분이 발견된 마을의 이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70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하셨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 고분 자리를 우리는 서방골이라고 불러왔거든요. 서쪽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방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고분 근처에는 신기한 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십자 모양으로 홈이 파인 돌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걸 하늘돌이라고 불렀어요. 십자 모양의 홈이 파인 돌들을 하늘돌이라고 불렀다는 것. 이것도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십자 형태는 신성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장님의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옛날 그 자리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았대요. 얼굴은 우리와 비슷한데 코가 좀 높고 눈이 깊숙하고 그리고 이상한 글자를 쓰고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하늘을 향해 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코가 높고 눈이 깊숙한 외모, 이상한 글자,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중동 지역 사람들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관습입니다. 이장님께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고기를 아주 좋아했대요. 바다도 멀고 강도 작은데 왜 그리 물고기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에다 물고기 그림을 새기고 집 문에도 물고기 모양을 걸어놨다고 해요. 토기 조각에서 발견된 물고기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옛날 그 동네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일을 쉬었다고 해요.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는데 토요일만 되면 집에만 있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일을 쉬는 것. 이것은 유대교의 안식일 관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장과 토기 조각만으로는 부족했던 증거들이 구전을 통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로 서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 땅에 뿌리를 내렸고 후손들에게 그 흔적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저는 이 발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에 새겨진 문양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문자 YHWH는 그들의 신앙의 핵심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이 먼 땅까지 와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태극 문양은 그들이 이 땅의 철학과 우주관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음양의 조화, 순환의 원리, 이런 동양적 사고를 그들의 신앙과 융합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배척이나 정복이 아닌 조화와 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8궤는 그들의 여정을 기록한 지도였습니다. 각각의 궤는 그들이 거쳐온 땅들을 나타내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련과 깨달음을 의미했습니다. 거는 하늘의 인도하심을, 고는 땅의 포용을, 감은 물의 시련을, 리는 불의 정화를 상징했을 것입니다. 별자리 문양은 시간과 계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이곳에 도착했고 어떤 계절에 정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천문학적 기록이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자 신의 메시지였습니다. 물고기 상징은 그들의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이 내륙 땅에서 물고기를 그렸다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새로운 땅에서의 풍요에 대한 소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요나서의 큰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도장은 단순한 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대서사실을 압축한 역사서였고 신앙 고백서였으며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남기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지만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땅의 지혜도 존중한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저는 이 깨달음 앞에서 겸허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이주와 문화 융합, 신앙의 전파와 적응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동서양 문명의 만남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가 만날 때 갈등과 대립이 아닌 조화와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던 상상할 수 없는 발견이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단순히 유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말입니다. 이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발견을 학계에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문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발표한다면 종교계, 역사학계, 고고학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김 선생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스 박사님,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도 아시죠? 한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우리 역사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김 선생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학술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특정한 종교나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고, 다른 일부에서는 기존 역사 인식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갖가지 시나리오들이 펼쳐졌습니다. 만약 제가 이것을 발표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선 학계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보수적인 고고학자들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반박할 것이고, 성경 고고학자들은 흥분해서 과도한 해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정적인 제목으로 왜곡 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되면 학술적 가치보다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종교계의 반응은 더욱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유대교계에서는 잃어버린 지파의 발견이라며 환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동양 문화와의 융합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엇갈린 반응을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들보다 더 큰 것은 진실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라면 저에게 그것을 숨길 권리가 있을까요? 학자로서의 양심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데이비드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든, 진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것이 우리 학자들의 사명이야.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발표하되 최대한 신중하고 학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철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후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언론 인터뷰는 신중하게 선별해서 하고 종교적이나 정치적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발견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발견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만남과 융합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명 간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더욱 풍부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융합의 모습이 아닐까요? 케임브리지에 도착한 후 저는 우선 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낯익은 책장들과 자료들이 저를 맞아주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동료들이 남긴 메모들과 쌓인 우편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 측정 데이터들, 인터뷰 기록들, 그리고 추가 분석 결과들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각각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같은 연구소의 동료인 마이클 핸더슨 박사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 중 한 명이었고 고대 근동 연구의 전문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나누었지만 곧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마이클의 첫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야. 하지만 너무 극적이지 않나. 출애굽 지파가 한국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야. 그 거리와 시대를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주고 분석 결과들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증언까지 들려주었습니다. 마이클은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동 성분 분석 결과와 제작 기법 분석을 보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확실히 설득력이 있어. 하지만 이든 이것을 발표한다면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거야. 준비가 되어 있나? 그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마이클,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일치하고 있어.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다음 주에는 연구소 세미나에서 예비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을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미나 당일 연구소의 주요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발견 경위를 설명하고 이어서 도장의 문양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 문자, 태극, 팔괘, 별자리 배치 등 모든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흥미로워하며 질문을 던졌고 일부는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레베카 스미스 교수가 던졌습니다. 루이스 박사, 문양의 조합이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교수님, 고대인들도 상징을 의도적으로 조합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을 때는 더욱 그랬죠. 자기성이 곧 위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동료들은 저에게 다가와 다양한 의견들을 표했습니다. 대부분은 신중한 접근을 권했지만 몇몇은 흥미로워하며 추가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미나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연구소 내에서 제 발견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다른 학과의 교수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과의 데이비드 클라크 교수는 히브리 문자 분석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천문학과의 사라 윌슨 박사는 별자리 배치 분석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에서 온 연락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아브라함 골드스타인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루이스 박사님의 발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줄 엄청난 발견입니다. 직접 자료를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골드스타인 교수는 잃어버린 열 지파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제 연구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상세한 자료들을 보내드렸고 며칠 후 그로부터 놀라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사님이 발견하신 히브리 문자의 서체는 정말로 고대 형태입니다. 특히 YHWH의 기록 방식이 기원전 7세기경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위조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편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동양 철학과의 리 웨이밍 교수였습니다. 도장에 새겨진 태극과 팔괘, 문양이 일반적인 중국 전통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배치는 중국 본토의 전통적인 팔괘, 배열과 다릅니다. 오히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변형된 형태와 유사해요. 이것은 서역을 거쳐 전해진 문화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연구가 아니라 국제적인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국제공동연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는 제가 팀장을 맡고 이스라엘에서는 골드스타인 교수가, 중국에서는 리 교수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 선생님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철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연구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모든 참여자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고고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리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동서양 문명의 만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 해석은 피하고 순수하게 학술적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3개월 동안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모여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모든 분석 결과가 일치한다면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공동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데이비드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말했던 상상할 수 없는 발견이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학자들과 함께 그 진실을 밝혀가고 있어. 3개월간의 집중적인 국제 공동 연구가 완료되었고 모든 분석 결과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진짜였고 출애굽 이후 실종된 지파들 중 일부가 실제로 이 먼 동방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팀의 언어학적 분석에서 도장의 히브리 문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리 교수팀의 동양 철학적 분석에서는 태극 중심의 점이 하나의 신을 상징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천문학적 분석 결과 별자리 배치가 기원전 600년경 한반도에서 관측된 실제 별자리와 일치했고 그 시기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발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증거였고 더 나아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은 문명 간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가 만났을 때도 갈등이 아닌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문화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도장에 새겨진 히브리 문자와 동양 철학의 상징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던 상상할 수 없는 발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땅 속에 묻혀있던 것은 유물이 아니라 지혜였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런던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한반도에서도 누군가가 같은 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만약 이 발견이 진짜라면 이 땅은 단지 극동의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귀결점이었고 잃어버린 민족이 도달한 약속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명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래전부터 다시 만날 운명이었을까요? 동과 서가, 고대와 현대가, 서로 다른 믿음들이
결국 하나의 진리 앞에서 만나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정말로 땅속에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